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둘 만큼 의미 있는 날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아들이 사람을 데려온다는 말에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쓴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 오래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고 특별히 급할 일도 없었는데 괜히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그날은 잠이 줄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깨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고 찻잔을 꺼냈다가 다시 넣고 창문을 한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직 사람 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해서 자꾸 뭔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은 몇 달 전부터 조심스럽게 말해왔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에게 먼저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묘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니 그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연애는 흘러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결혼은 한 집안의 시간이 엮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날 저는 괜히 제 말투를 연습해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 않게, 친절해 보이되 쉽게 보이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이 조금 우스워졌습니다. 이미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사람 하나 만난다고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이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을 열기까지 몇 초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바라보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어른으로서 시어머니가 되기 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깊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인사였습니다. 옷차림은 튀지 않았고 그렇다고 허술하지도 않았습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은 대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른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태도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웃음을 크게 지어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굳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분명 있었지만 그 긴장이 불편함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런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감정도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소개했고 며느리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짧은 순간에도 말끝을 어떻게 올리는지, 호흡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평가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사람을 겪으며 생긴 습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고 지나치게 친근하게도 지나치게 멀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데서 저는 괜히 안도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사람의 성정이 묻어난다고 믿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앉을 때도 며느리는 집안을 훑어보며 판단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에 앉아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이 안내해주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합니다. 오래 살았고 새 것보다는 익숙한 물건들이 많은 집입니다. 벽지색도 유행을 따르지 않고 가구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이런 집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잠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적어도 그 순간에는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며느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거운 침묵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짧게 답했고 아들이 말을 할 때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아주 훌륭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걱정할 정도는 아니구나 하고요. 그날 저는 며느리를 괜히 한 번 더 불러보았습니다. 아직은 낯선 단어였지만 곧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가 제 삶에 들어오는 것을 그때의 저는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종종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함께였고 나중에는 혼자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특별히 더 잘해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과한 친절은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평소 하던 대로 밥을 차리고 평소 말하던 대로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돕겠다고 몇 번 말했지만 저는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아직 손님 같은 시기였고 괜히 억지로 부엌에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따랐습니다. 그 점도 저는 좋게 보았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 저는 며느리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고 속으로 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아들의 사람이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인식이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큰 탈 없이 서로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 자주 집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거의 주말마다 오다시피 했습니다. 꼭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집에 들를 때면 자연스럽게 함께 오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의 집에 드나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결혼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며느리는 올 때마다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태도도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유난히 친해지려 하거나 지나치게 거리감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늘 같은 높이로 고개를 숙였고 신발은 늘 같은 자리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관성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쌓는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있을 때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원래 말수가 많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집에 혼자 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말을 고르듯 했고 저에게도 괜히 더 공손해 보이려고 애쓰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직은 서툰 나이의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함께 할 때도 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음식을 남기지 않았고 그렇다고 억지로 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 과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다만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은 꼭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집안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날짜도 어느 정도 생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반대할 마음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들이 제품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과 이제 정말로 며느리라는 사람이 제 삶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겹쳤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도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았고 저희도 과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양쪽 모두 무리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장도 크지 않았고 예식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꾸몄지만 여전히 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저 아이의 날이구나 하고요. 결혼식 날 며느리는 제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예전보다 조금 더 깊었습니다. 저는 그 깊이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예의를 갖춘 인사가 아니라 이제 다른 관계로 들어온다는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로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고 당분간은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자연스럽게 내려졌습니다. 아들의 직장과 집의 거리, 여러 사정이 겹친 결과였고 며느리 쪽에서도 별다른 반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고마웠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겉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은 이상하게도 결혼식 날보다 더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 날은 사람이 많고 정신이 없어서 감정이 흩어졌다면 그날은 조용해서 하나하나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는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괜히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방 하나를 정리해 두었고 옷장 한 칸을 비워두었습니다. 새 물건을 사다 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이 닦고 정리하는 데에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새 것보다 정돈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며느리는 작은 짐 몇 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또 한 번 마음이 놓였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들여놓지 않는다는 건 아직 이 집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움이 보였고 저는 그 조심스러움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을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방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날부터 너무 들여다보는 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며느리는 부엌에 나와서 무엇을 도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억지로 나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서운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말이 많지 않았고 며느리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집안은 낯설게 조용했습니다. 불편해서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살피느라 말을 아끼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편할 수는 없고 그 사이를 건너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며느리와 아들의 인기척이 들렸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낯설미 싫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을 뿐입니다. 집은 늘 같은 공간이지만 사람이 하나 늘어나면 공기부터 달라진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뒤로 저는 제 젊은 시절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떠올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며느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밥을 짓는 모습이 아니라 부엌을 바라보는 눈빛이나 집안을 오가는 발걸음 같은 것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불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시집살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시절을 굳이 자세히 꺼내 말하지 않아도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눈치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고 집안에서 내 자리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엇을 해도 완벽할 수 없었고 가만히 있어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살림은 당연히 제 몫이었고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건 사치처럼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오래전부터 다짐해 왔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적어도 며느리를 내 젊은 날처럼 만들지는 말아야겠다고요. 세상은 변했고 사람도 변했는데 고통까지 물려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의 삶이 있고 저는 제 삶이 있다고 선을 긋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뒤에도 저는 살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는 것도 빨래를 돌리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굳이 며느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나서려 하면 괜찮다고 말했고 아직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집안일에 얽매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하던 살림을 지켜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편했습니다. 억지로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도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거리감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며느리는 제가 보지 않는 틈을 골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먼저 일어나 부엌에 들어가면 이미 싱크대가 정리되어 있거나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면 냉장고 안이 정돈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나서서 한 것은 아니었고 마치 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래 해두었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싶어서요.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려진다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 괜히 며느리를 오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조용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베란다에 빨래가 가지런히 널려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식탁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는 한 굳이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이 저를 조금 흔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나서서 한다는 건 그만큼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며느리를 움직이게 한 건 아닐지 괜히 마음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아직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부담되지 않는다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살림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물건을 함부로 옮기지 않았고 자기가 정리한 자리도 제가 불편해 보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 배려가 고맙기도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은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맙다는 감정과 함께 내가 괜히 더 잘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조심하는 며느리를 보며
내가 모르는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모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로 꺼내면 서로 어색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속으로만 며느리를 좋게 보려고 애썼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집을 챙기고 티를 내지 않고 움직이는 그 태도를 저는 분명히 고맙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며느리는 적어도 제 눈에는 성실해 보였습니다. 자기 몫을 넘어서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집안의 일에 무심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와라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를 찾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달력을 넘기고 나니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와 산지도 어느새 1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 식구의 하루가 시작됐고 저녁이 되면 각자의 피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저 평범한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며느리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로 집안을 오갔고 살림에 있어서도 늘 같은 거리감을 유지했습니다. 너무 나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균형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더 좋게 보려 애썼습니다. 아들은 직장에 다니느라 바빴고 며느리도 자기 일과 집안일을 함께 챙기며 지냈습니다. 둘이 크게 다투는 모습도 없었고 그렇다고 유난히 다정해 보이는 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현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늘 웃음으로만 채워질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따로 할 말이 있다며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출근해 있었고 집에는 저와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앉아 있다가 제가 거실로 나오자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눈을 바로 마주치기보다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난 며느리가 저를 따로 부른다는 건 적어도 며느리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별말 없이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사이에 며느리는 손을 몇 번이나 꼼지락거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저에게는 괜히 크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는 표시만 했습니다. 괜히 말을 덧붙이면 며느리가 더 긴장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었고 본인과 아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며느리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말끝이 조금씩 흐려졌고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이 말을 꺼냈을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민한 이야기이고 특히 시어머니에게 꺼내기에는 더더욱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며느리가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혹시 부족한 건 아닐지,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도 다녀왔고 큰 이상은 없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 말해주지만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무슨 조언을 하거나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지금 그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자기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시간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지, 괜히 걱정시키는 건 아닐지 여러 번 살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아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하는 며느리의 처지가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속에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해준다는 사실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고, 그런 고민을 혼자 안고 있었을 며느리에 대한 안쓰러움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집안의 시간이 또 한 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루를 보냈지만 속에서는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말, 혹시라도 부족한 건 아닐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그 고백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도 평소처럼 밥을 차렸고 며느리도 평소처럼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제 눈에는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말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웃음이 조금 늦게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고민을 들은 이상 저 혼자만 알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이 문제는 부부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 무게가 며느리에게만 쏠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혼자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붙이지는 않았고 그저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을 골랐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들어간 뒤 거실에 앉아 있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괜히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겁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가볍게 넘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문제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다고 혹시 알고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있을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일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다고, 며느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이야기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며느리가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이어서 자기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늦어질 뿐이지 분명히 때가 되면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언젠가는 천사 같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들 곁으로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어릴 때 모습이 남아있는 아이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제법 단단해 보였습니다. 불안에 휘둘리기보다는 시간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조금 낯설기도 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며느리가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괜찮냐고 묻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나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무겁다는 뜻일 거라고요.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더 신경 쓰겠다고 며느리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의 고민을 아들이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 문제를 둘러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집안에서 그 문제가 갈라짐의 씨앗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들의 말처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가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괜히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게 서로를 위해 낫다고 믿었습니다. 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눈 뒤에도 제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건 사실이었지만 며느리의 마음까지 그 말 한마디로 가벼워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크게 마음을 눌러오는 일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겪어본 사람만 아는 무게가 있고 말로 다 풀어낼 수 없는 조급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다시 한번 따로 불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던 날처럼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며느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는 위로를 해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침묵을 지켜도 외면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부른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난 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어오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에는 저와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여 차를 준비했고 며느리는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며느리는 제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보다는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그 고민에 대해 계속 생각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만으로도 며느리가 이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은 천천히 골라서 했습니다. 혹시라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처럼 들리지 않게, 충고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섞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제 마음도 늘 바빴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귀는 제 쪽으로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가 조금 늦게 찾아와도 괜찮다고, 세상에는 다양한 시간표가 있고 그중 어떤 것이 틀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꼭 남들보다 먼저 가야 할 이유도 없고 빨리 가야만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며느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지금 함께 사는 시간이 행복해야 한다고,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쌓이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느라 지금의 삶을 다 놓쳐버리면 그건 너무 아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표정이 처음보다는 조금 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던 게 조금 내려온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말이 완벽한 위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은 덜 죄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이 때문에 누구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저 역시 조급하게 재촉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하늘에서 주는 인형 같은 거라서 올 때 되면 오고 그 전까지는 각자의 삶을 잘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며느리에게는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크게 울지도 않았고 감정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무언가를 잠시 내려놓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제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림을 조용히 챙겼고 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 조금 덜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행동하던 모습이 아주 조금 느슨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제 말 덕분인지 아니면 며느리 스스로 마음을 다잡은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며느리의 표정을 괜히 살피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때의 저는 이 집안에 아직은 지켜야 할 평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시간은 겉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각자의 하루가 시작됐고 저녁이 되면 다시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유난히 밝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조용함이 집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듯한 그런 조용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살림을 했고 아들은 예전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진 것은 아니라는 걸요. 제가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로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더 밝아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보다 집에 조금 더 일찍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며느리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시간 자체를 늘리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만 그 최선이 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며느리는 가끔 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조금 피곤하다는 정도였고 그 다음에는 검진을 받아봐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이라는 선택지를 생각해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도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마음을 놓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조급함보다는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점이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불안에 끌려가는 결정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한 끝에 내리는 선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식탁도 아니고 거실 소파도 아니었습니다. 창가 쪽에 놓인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뭔가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표정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이건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 번쯤 정식으로 진단을 받아보고 왜 임신이 쉽지 않은지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쌓여 있었는지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한 것 같다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괜히 더 많은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할 때 끼어들지 않았고 다 듣고 난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결정이 어느 한 사람의 뜻만으로 내려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고민했고 함께 책임지겠다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 가는 게 조금 두렵다고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원인을 듣게 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것도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솔직하게 들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섞여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유를 알게 되더라도 그건 해결의 시작일 수도 있고 마음을 내려놓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혼자 짊어지지 말고 아들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에 갈 날짜를 잡는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크게 알리지 않았고 집안에서도 그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향해 가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전과는 또 다른 긴장 속에 놓여 있다는 거리요. 아침에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도 집안을 정리하는 며느리의 손놀림도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분했고 평소보다 더 신중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인생에는 이렇게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 다가오자 집안의 공기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말을 줄인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평소처럼 밥을 먹었지만 숟가락 소리만 또렷했고 서로의 눈길은 자주 엇갈렸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괜히 하늘의 색을 살피고 날씨를 가늠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을 두는 건 정작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나마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섰고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괜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문손잡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에 혼자 남아있으니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냉장고에서 나는 작은 소음도 마치 시간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조금 덜 깊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며느리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묻어있는 불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잠시 자리에 앉은 뒤에야 며느리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무거웠습니다. 정식으로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며느리의 나이를 먼저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임신을 시도하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며느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 역시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임신이 쉬운 조건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며느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덧붙여 말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시간이 더 지나서 임신을 하게 되면 노산으로 인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고요. 임신 자체도 어렵지만 설령 임신이 되더라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대목에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야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각한 얼굴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더 짙어졌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같은 질문들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고 괜히 위로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지금 당장 안심시키는 말보다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는데 마치 시간이 갑자기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선택이 갑자기 더 급해진 기분이었다고, 마음이 계속 조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예전에 했던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허공에 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특히 몸과 연결된 문제 앞에서는 말처럼 쉽게 느긋해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살림을 하면서도 자주 멍하니 서 있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놀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웃고 넘기던 일에도 표정이 굳어졌고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을 끄고도 한참 동안 뒤척이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괜히 방문을 열고 나가 위로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는 이럴 때마다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부담이 될 것 같고 너무 멀어지면 외면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낮에도 종종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알아차릴까봐 고개를 숙인 채로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불안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가라앉고 다시 평소의 리듬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불안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몸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마음속에서 오래 남아 사람을 괴롭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병원에 다녀온 뒤로 일주일쯤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 일주일은 길지도 짧지도 않게 흘러갔지만 집안의 공기는 계속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들은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듯 보였고 아들은 괜히 더 담담한 얼굴을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를 오가며 말수를 줄였습니다. 괜히 아무 말이나 얹었다가 마음을 더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가 익숙해진 세상이라 집 전화가 울리는 일 자체가 드물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손을 씻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라는 걸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전화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며느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바로 움직이지 못한 채 마치 몸이 굳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해서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검진 결과에 대해 추가로 설명할 게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무거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다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이유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걸 보며 그 대화가 짧지 않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 뒤를 따라 나왔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말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의사는 지난번 검사 결과를 종합해 다시 설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나이와 상태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밀하게 살펴보니 며느리 쪽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들 쪽에 문제가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며느리는 눈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말은 차분하게 이어가려 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숨이 자주 끊어졌습니다. 아들의 검사 결과에서 임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발견됐고 그로 인해 자연 임신이 사실상 힘들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다행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무게를 안겨주는 말이었습니다. 임신이 어렵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았고 다만 그 원인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며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아닐지,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닐지 계속 마음을 괴롭혀 왔는데 그 생각들이 한순간에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고 했습니다. 안도감이 들 틈도 없이 더 큰 혼란이 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아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탓하게 될지 걱정이 먼저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며느리가 여전히 자기보다 아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자는 이런 문제 앞에서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고 그 침묵 속에 더 많은 생각을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길일 수 있고 여러 선택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며느리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할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고 표정도 한층 굳어졌습니다. 가끔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사람처럼 고개를 흔들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이 며느리의 마음을 얼마나 세게 흔들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한번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결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조급함이 섞인 침묵이었다면 이제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기 속에서 이 문제가 단순히 아이의 유무를 넘어서 이 가족의 마음과 관계를 시험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줄이자고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소리만 오갔고 텔레비전 소리도 예전보다 낮게 흘렀습니다. 웃음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웃어도 되는지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살림은 여전히 차분하게 해냈지만 그 손놀림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빨리 끝내려는 사람처럼 움직였고 잠시 멈춰 서 있으면 생각이 깊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온전히 머물러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며느리와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에는 그 침묵이 서로를 조금씩 다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괜찮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정하고 두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 번에 함께 앉혀놓고 말하기에는 서로의 마음이 너무 예민해져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들을 불렀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짧은 시간 사이에 책임과 현실이 사람을 얼마나 빠르게 바꾸는지 그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해서 그게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부부가 잘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나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지금의 삶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생각이 담겨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질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버틸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후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마음까지 바로 따라오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제 부름에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제 앞에서 그렇게 굳어있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이미 가족이 있고 지금 이 집안의 구성만으로도 제 몫의 삶은 채워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며느리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며느리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듣는 동안 시선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아이 문제로 인해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금은 서로를 더 보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두 사람의 관계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건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말을 보탰습니다. 며느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 집에 들어와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은 아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만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만으로도 이 말을 꺼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전해줄 수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단번에 밝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피해서 생긴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끼며 이 집안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흔들리고는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끈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최소한 서로를 더 아프게 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이 말없이 오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겉으로 보이는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숨을 한번 크게 내쉰 뒤의 공기처럼 무겁던 기운이 아주 조금 옅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를 했고 저녁이면 각자의 하루 이야기를 짧게나마 나누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극도로 조심스러운 침묵은 아니었고 가끔은 사소한 이야기로 웃음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놓으려고 애썼습니다. 적어도 서로를 탓하며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었고 아이 문제로 인해 서로를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도 줄어들었습니다. 제 말이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집안에 다시 일상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다시 예전처럼 움직였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서둘렀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모습도 익숙해졌습니다.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병원 이야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겉으로는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림도 다시 차분하게 이어갔고 저와 마주칠 때도 이전처럼 예의를 갖췄습니다. 웃을 때는 웃었고 제 말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이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완전히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의 표정에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늘이라고 해도 울거나 슬퍼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정돈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예전의 자연스러움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웃을 때도 웃음이 눈까지 닿기 전에 멈추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빛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말을 할 때도 필요한 말만 골라서 했고 쓸데없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며느리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더 잦아졌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며느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일부러 더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괜찮음이 너무 애써 만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을 정리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접어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저는 그런 기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부엌에서 컵을 씻다가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깜짝 놀라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괜찮냐고 묻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급하게 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요. 겉으로는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 문제를 받아들였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생각이 며느리의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더 건드리면 오히려 며느리를 더 안쪽으로 숨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변화들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그늘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그늘이 단순한 걱정이나 일시적인 불안이 아니라는 예감도 함께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단단해 보여서 오히려 더 깊이 내려가 있는 감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는 일상을 이어갔고 집안은 겉으로는 다시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 한켠에 들이운 그 그늘이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그늘이 언젠가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제 마음 한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큰 사건 없이
눈에 띄는 다툼 없이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자기들만의 계획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둘이서 따로 나가 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제 반응을 살피는 눈치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분가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한 번은 건드립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도 이미 한 번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을 나간다고 하니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섭섭함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말로 제품을 벗어나 각자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실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직장과 거리 문제도 있었고 둘만의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이 선택은 두 사람이 함께 내린 결정이라는 걸요. 그 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한 얼굴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그 차분함 속에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버텨낸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며느리가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가 준비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큰 집을 구하지도 않았고 새 가구를 한꺼번에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서 하나씩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나가기 전까지도 살림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아들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나르며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결혼식 날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짐을 옮기던 날 저는 부엌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말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말을 굳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다며 먼저 나섰을 며느리였는데 그날은 아들의 옆에 조용히 서서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서로에 대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며느리는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길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고맙다는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겪어왔는지는 알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혼자 남았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이 갑자기 넓어 보였고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적막이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아들이 떠났다는 상실감보다 잘 떠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새로 얻은 집에서 지내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집은 크지 않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했고 서로 맞춰가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심에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 두 사람이 함께 찾아올 때면 저는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유난히 다정해진 것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의식하는 방식이 훨씬 안정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기다릴 줄 알았고 아들은 며느리의 표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태를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도 집을 나가서도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꼭 같은 모습일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그제야 조금 더 분명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괜히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걱정이 먼저 앞섰을 텐데 그날은 걱정보다는 믿음이 더 컸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이들의 삶을 비워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둘만의 방식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선택이 두 사람에게 좋은 방향이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시기만큼은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붙잡고 서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무엇보다도 큰 위안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분가를 한 뒤로 몇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해서는 집들이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큰 자리는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간단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가 어딘가 조심스러워서 저는 괜히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분가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들이를 연다는 건 두 사람이 그 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들이 날이 다가오자 저는 괜히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음식을 더 챙겨주고 싶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집이고 두 사람의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니까요. 대신 작은 선물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집들이 날 저는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아들의 집이었지만 문 앞에 서니 묘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며느리였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아주 환하게 웃지는 않았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얼굴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사는 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가구도 과하지 않았고 생활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막 이사 온 집이라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살아온 집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앉아 있는 사이에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쪽 지인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들의 직장 동료들이 들어왔습니다. 옷차림도 각양각색이었고 말투도 제각각이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움직였고 며느리도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낯선 얼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직장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말한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말 안에 직장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요. 잠시 후에는 아들의 직장 상사로 보이는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말투가 차분했고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히 윗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모습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괜히 제 어깨가 조금 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상사와 대화할 때도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는 웃고 필요한 말은 또렷하게 했습니다. 며느리도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상사들은 며느리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사회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고요. 예전에는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고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괜히 마음속으로만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들이 자리에서 아들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그동안 쌓아온 시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칭찬을 길게 늘어놓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굳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사람들로 가득 차자 저는 며느리의 얼굴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이 많아도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면서도 분위기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어딘가에 마음을 숨기고 있는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아들과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이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충분히 채워져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바깥에서도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집들이가 무르익을수록 집안에는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섞여 흘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긴장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날은 편안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집들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저보다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자기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걱정과 조언의 몫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며 흐뭇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들이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인사를 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집은 두 사람의 삶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들과 며느리가 분가를 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옷장에서 두꺼운 옷을 꺼냈다가 다시 얇은 옷을 꺼내게 될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면 별일 없다고 했고 집에 들를 때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들이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들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표정이 어딘가 흐릿했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딱하게 굳은 얼굴도 아닌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런 얼굴로 찾아온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손을 모은 채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여 차를 준비해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아들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들어 며느리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큰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서로 사이에 거리가 생긴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정적이지 않았고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댁에 함께 살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멀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각자 자기 일에 바쁘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제대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을 먹으면서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은 각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 얼굴을 마주칠 시간도 적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가를 하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변화일 수도 있지만 아들의 표정은 단순한 적응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 무게를 저에게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특히 며느리의 변화가 신경 쓰인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며느리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외출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까지는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괜히 묻는 것 자체가 잔소리처럼 느껴질까봐 말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요즘은 며느리가 약속이 있다며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고도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하면서도 며느리를 탓하는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한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혹시 모르게 며느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아니면 아이 문제 이후로 마음의 거리가 생긴 건 아닌지 여러 가지를 혼자서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각할수록 더 복잡해졌고 그래서 결국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지 모르겠어서 어머니에게라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들이 날 보았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한 발짝 떨어져 있던 그 표정 말입니다. 그때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그늘이 지금 아들의 말과 겹쳐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걸 저는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가를 하면 다 잘 풀릴 거라고 서로에게 더 집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조금은 아니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바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라는 말도 아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건 조언보다도 자기 이야기를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자리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이대로 가다 보면 더 멀어질까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게 제일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들이 얼마나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분가 이후의 평온이 사실은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잦은 외출이라는 아들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조용히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날 고민을 털어놓고 돌아간 뒤로 저는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다는 말, 함께 있는 시간이 줄었다는 말, 그리고 며느리가 요즘 들어 외출이 잦아졌다는 이야기까지. 저는 그 모든 말을 한데 묶어 곱씹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쯤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한 달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평소처럼 연락을 해왔고 며느리도 가끔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특별히 불안해 보이는 말은 없었고 저도 일부러 그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 부부라는 게 늘 같은 거리로만 지낼 수는 없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드문 편이었기에
저는 순간 이유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안부 전화일 수도 있고 별일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아 보였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는 소리가 먼저 들렸고 그 다음에야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을 받았고 이제 막 초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데에는 몇 초가 걸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괜히 걱정이 된다는 듯 다시 한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정말이라고 아직 조심스러운 시기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놀라움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했던 임신이 그렇게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던 상황에서 아이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붙잡은 채로 며느리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고 그 말에는 조심스러운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어렵다던 두 사람이 결국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고민과 불안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조금 가라앉자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아들은 며느리와의 사이가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도 줄었고 며느리는 외출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임신 소식이 들려온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고, 왜 기쁜 소식 앞에서 괜한 의심을 품느냐고 마음속으로 타일렀습니다. 아이는 축복이고 어렵게 찾아온 생명인데 그 과정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라는 건 마음 먹는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시간들을 이어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 아들의 검사 결과, 임신이 쉽지 않다는 설명, 그리고 노산의 위험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아직 제 기억 속에 또렷한데 이렇게 갑자기 임신이라니. 저는 그 간극이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자주 외출을 한다고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때도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잦은 외출과 이 임신 소식이 한 선 위에 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요. 며느리는 제게 그동안 성실했고 이 집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유 없이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주 작은 가시처럼 의문이 남았습니다. 기쁨 속에 섞인 그 의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봤습니다. 축하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에게는 아직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도 모두 제 안에만 두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고
그중 어떤 것이 진짜 제 마음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분명한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찾아왔다는 사실보다 그 아이가 찾아오기까지의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그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그저 시간이 지나면 이 불필요한 의심도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걸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그 감정을 그대로 안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 소식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제 입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축하의 말이라도 건네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다른 서두 없이 며느리에게서 임신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소처럼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기쁨이 앞서는 말투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단순히 놀라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은 기쁘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기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끝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말끝이 내려앉아 있었고 웃음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솔직히 아직도 왠지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들었고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당황스러움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제 마음에 스쳤던 그 의심이 아들의 말 속에서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감정을 숨긴 채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특히 시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서로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사이에 임신이라니 머리로는 이해하려 해도 마음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혼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괜히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고 동시에 그 생각이 더 큰 상처로 번질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이고 확인할 것도 많을 테니 너무 앞서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그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스스로도 싫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검사 결과, 의사의 말, 그 이후의 시간들이 자꾸 겹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결국 어머니에게 털어놓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품고 있던 의문을 아들이 먼저 입 밖으로 꺼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인 제가 먼저 의심을 꺼냈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뻐해야 할 시기이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임신 초기라 마음이 불안할 수 있는 때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말을 아끼고 혼자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겠다고 하면서도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보다 아들과 통화를 하고 난 뒤의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제 안에서만 맴돌던 의문이 이제는 아들의 마음속에서도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찾아왔다는 기쁨과 그 아이를 둘러싼 의심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어느 쪽 감정도 쉽게 밀어낼 수 없었고 어느 쪽을 붙잡아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임신 소식이 있었던 뒤로 집안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다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다닌다는 이야기, 몸조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조심해야 할 것이 많다는 말들이 오갔고 저는 그저 멀리서 안부를 묻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은 누구에게도 꺼내지지 않은 채 조용히 눌러두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태어났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늘 복잡해집니다. 기쁨이 먼저여야 하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축하를 했고 건강은 괜찮은지 몸은 어떠한지 묻는 말들을 건넸습니다. 어른으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진을 받았을 때도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얼굴이었고 누구를 닮았는지는 아직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감정이 비어 있다기보다는 감정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될 것 같은 조심스러움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그때는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출산 이후로 더욱 조용해졌습니다.